여러분들은 하반신 마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는 영국의 하반신 마비를 가진 딸이 한국을 너무나 사랑해서 한국에 오게 된 영국 가족의 사연입니다. 지하철에서 딸이 원치 않게 실수를 하자 그 모습을 본 한국인이 바로 신고를 했다는데요. 그리고 한국에서 받은 대우를 영국에 다 알리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같이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감동블라썸에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리사 윌리엄스입니다. 런던 외곽의 작은 동네 크로이던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9살 딸 메이와 단둘이 살아가고 있어요. 남편 데이비드는 메이가 5살 때 저희를 떠났습니다. 그때도 힘들었지만 적어도 메이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저는 혼자서 아이를 키워왔고 그때만 해도 메이는 정말 활발하고 밝은 아이였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메이는 침대에서 깡총깡총 뛰어내려 학교 갈 준비를 하곤 했어요. 작은 손으로 옷을 챙기고 가방을 메고 엄마 빨리 와 하며 문 앞에서 저를 재촉하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다 오곤 했죠. 저녁 식사 시간이면 하루 종일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떠들어댔어요. 엄마,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 오늘 체육 시간에 축구를 했는데 내가 골을 넣었어. 그런 사소한 이야기들이 저에게는 하루의 피로를 날려주는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2년 전 그 비 오는 화요일 오후, 우리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났어요. 3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늦게 일을 마치는 날이어서 메이가 혼자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평소에는 제가 데리러 갔는데 그날만은 급한 케이스가 있어서 메이에게 혼자 오라고 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 결정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모릅니다. 메이가 학교에서 집까지 오는 길은 평소에도 자주 다니던 익숙한 길이었어요. 큰 도로 하나만 건너면 되는 안전한 코스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고 시야가 좋지 않았어요. 횡단보도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메이는 평소처럼 길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온 배달 트럭이 아이를 들이받았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을 때 저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따님이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응급실에 계시니까 빨리 오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직장 동료들이 저를 부축해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메이는 의식을 잃은 채 수술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의사는 침울한 표정으로 수술 동의서에 사인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울었어요.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며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이가 깨어나기만 하면, 제발 살아만 있어달라고,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빌었어요. 수술이 끝났을 때는 새벽 3시였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고 말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다행히 메이는 사흘 후에 깨어났어요. 하지만 아이가 눈을 뜨고 가장 먼저 한 말은 엄마, 다리가 안 느껴져 였습니다. 의사는 척추 제두번 3번 요추 부분의 신경 손상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라고 진단했어요. 처음에는 부종이 가라앉으면 나아질 수 있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졌습니다. 메이도 처음에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 왜 다리가 안 움직여? 언제 나아? 아이의 순진한 질문에 저는 대답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NHS 병원에서의 첫 재활 상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킹스 컬리지 병원의 신경외과 전문의인 존슨 박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너무 심각합니다. MRI 결과를 보시면 척수가 완전히 절단된 상태예요. 복구가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옆에 앉은 메이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현실적인 얘기들을 늘어놓았어요. 휠체어 사용법, 집 구조 개조, 특수 교육 프로그램, 정부 지원금 신청 방법 등등. 마치 기계적으로 암송하듯 말하는 모습에서 저는 차가운 현실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사용이 어려우니까 기저귀를 착용해야 하고요. 집에 경사로 설치와 문턱 제거 공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수학급으로 전학을 고려해보셔야 해요. 그날부터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2층에 있던 메이의 예쁜 핑크색 방을 1층 거실 한편으로 옮겨야 했어요. 계단을 오를 수 없으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화장실에는 손잡이를 설치하고 집안 곳곳에 문턱을 없애는 공사를 했어요. 평생 모아둔 적금을 깨서 집을 개조하는 비용을 댔습니다. 소셜워커가 제공한 NHS 휠체어는 생각보다 무겁고 투박했어요. 처음에는 메이도 저도 휠체어 사용법이 너무 서툴렀습니다.
메이가 휠체어를 타고 처음 학교에 갔던 날은 정말 잊을 수 없어요. 친구들이 신기해하며 몰려들었고 선생님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메이가 돌아왔네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휠체어를 신기해했지만 그 관심도 며칠 지나지 않아 사라졌어요. 오히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메이는 혼자 남겨지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점점 메이는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엄마,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 하며 신나게 떠들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조용히 방 한 구석에 앉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는 시간이 하루하루 늘어났어요. 가끔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응, 괜찮아 라고 대답하지만 목소리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메이의 단짝 친구였던 에밀리와 소피아는 처음에는 메이를 도우려고 애썼습니다. 휠체어를 밀어주기도 하고 점심을 함께 먹으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놀이터에서 뛰어놀 수 없고 체육 수업에도 참여할 수 없는 메이와 함께하기에는 아이들에게도 제약이 많았던 거죠. 아이들이 나쁜 마음에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어요. 학교에서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담임 선생님인 밀러 선생님은 정말 친절한 분이셨지만 혼자서 30명의 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메이만을 위한 특별한 배려는 한계가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는 메이가 혼자 교실에 남아 있어야 했고 야외 수업이나 현장 학습에서도 빠지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라고 했지만 결국 메이는 점점 더 많은 활동에서 소외되고 있었어요. 집에서의 메이 모습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좋아하던 인형들과 장난감들은 더 이상 손대지 않았어요. 가끔 인형 놀이를 할 때도 인형들을 침대에 눕혀놓고 아파서 못 걸어 라고 중얼거리거나 다리가 안 움직여서 병원에 가야 해 라는 식의 놀이만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아이가 자신의 상황을 놀이에까지 투영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면서 메이의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아주 작은 일에도 깔깔거리며 웃던 아이가 이제는 미소조차 짓지 않았습니다. TV에서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나와도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줘도 반응이 없었어요. 밤에는 자주 악몽을 꾸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꿈에서는 다시 걸을 수 있었는데 깨고 나니까 또 이래. 왜 나만 이래? 다른 애들은 다 뛸 수 있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함께 울었어요.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몰랐습니다. 직장에서도 힘들었어요. 사회복지사로서 다른 가정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도움을 주는 일을 하면서도 정작 제 아이의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없다는 무력감이 너무 컸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걱정해 주었지만 그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밝은 모습을 유지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오면 메이와 함께 절망감에 빠져 지내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친구들은 시간이 약이야,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위로해 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았어요. NHS의 심리상담 서비스도 받아봤지만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상담사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말했지만 9살 아이에게 그런 말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메이는 상담 시간에도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집에 돌아와서는 더욱 우울해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확히는 지난해 11월 말쯤이었습니다. 평소처럼 메이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벽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저녁 준비를 하면서 노트북으로 업무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유튜브가 자동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영어 프로그램들이 나왔는데 어느 순간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끄려고 했는데 갑자기 메이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느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국 연예인들이 어떤 게임을 하며 깔깔거리고 있었어요.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그들의 웃음소리와 과장된 리액션이 유난히 크고 재미있어 보였습니다. 메이는 한국말을 전혀 모르면서도 화면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믿기지 않게도 아이의 입꼬리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키키키. 아주 작은 웃음소리가 메이의 입에서 새어나왔어요. 거의 2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진짜 웃음소리였습니다. 저는 손을 멈추고 숨을 죽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어요. 메이는 화면 속 사람들의 과장된 리액션에 맞춰 고개를 끄덕이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면서 함께 웃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엄마, 이 사람들 진짜 재밌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재밌어. 메이가 처음으로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아이가 재밌다 는 표현을 써본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 한마디에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부터 메이는 한국 예능 프로그램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국어를 전혀 모르면서도 아이와 함께 그 영상들을 봤어요. 메이는 화면 속 사람들의 표정과 몸짓만으로도 상황을 파악하며 웃었습니다. 특히 게임에서 지거나 실수했을 때의 황당한 리액션들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좋아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웃음소리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며칠 후 메이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저 사람 진짜 웃기다. 나도 저기 가서 만나보고 싶어. 처음에는 그냥 아이의 말장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메이는 계속해서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지도를 찾아보기도 하고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궁금해했습니다. 엄마, 나 정말로 저기 가보고 싶어. 저 사람들은 진짜 재밌고 한국 가면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느 날 메이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의 눈빛이 2년 만에 처음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진심 어린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큰 결심이 서는 걸 느꼈어요. 그날 밤 메이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정말 무모한 일이었어요. 한국은 너무 멀고 언어도 완전히 다르고 의료 시스템도 영국과는 다를 텐데 장애를 가진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간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고 혹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메이가 웃는 모습을 다시 본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거의 2년 동안 아이의 진심 어린 웃음을 보지 못했는데 한국 예능을 보면서만큼은 정말 즐거워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그곳에 가면 아이가 진짜로 다시 웃을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 희망만으로도 시도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아이가 진심으로 원하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서라도 다시 삶의 희망을 찾아줄 수 있다면 한국으로 떠나보자고 결심했습니다. 설령 아무것도 바뀌지 않더라도 적어도 웃었던 그 순간만큼은 되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메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메이야, 정말로 한국에 가보고 싶어? 메이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응, 정말로 가보고 싶어. 엄마도 같이 가자. 그 순간 저희 마음도 완전히 확고해졌어요. 이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볼 시간이었습니다. 한국행을 결심한 뒤 실제로 계획을 세우는 건 생각보다 훨씬 복잡했습니다. 일단 휠체어를 사용하는 메이와 함께하는 장거리 여행이라 항공사부터 신경 써야 했어요. 여러 항공사에 문의해본 결과 대한항공이 장애인 승객을 위한 서비스가 가장 체계적이라고 해서 그곳으로 예약했습니다. 기내 휠체어 대여부터 공항에서의 이동 지원까지 모든 걸 미리 신청해야 했어요. 메이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엄마, 정말 가는 거야?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습니다. 아이 목소리에는 기대감과 동시에 불안감이 섞여 있었어요. 비자 신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관광 비자는 쉽게 받을 수 있었지만 메이의 의료 기록과 휠체어 관련 서류들을 챙기는 게 번거로웠어요. 혹시 현지에서 응급 상황이 생길까봐 영국 의료진으로부터 소견서도 받아야 했습니다. NHS 담당인은 왜 굳이 그런 먼 곳까지 가려고 하느냐? 며 의아해했지만 그래도 필요한 서류는 모두 작성해 주었어요. 숙소 예약도 신중하게 해야 했습니다.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호텔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여러 웹사이트를 뒤져보고 직접 호텔에 전화까지 해서 확인한 끝에 명동 근처에 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휠체어 이용 고객을 위한 시설이 준비되어 있다. 고 안내해 주었을 때 조금 안심이 됐어요. 출발 전날 밤, 메이는 잠을 못 이뤘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계속 뒤척이더니 새벽에 제 침대로 와서 안겼어요. 엄마, 나 무서워. 한국 사람들이 날 싫어하면 어떡해? 아이의 걱정이 이해됐습니다. 영국에서도 종종 불편한 시선을 받았으니 낯선 나라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이 컸을 거예요. 저는 메이를 꽉 안아주며 괜찮을 거야, 엄마가 있잖아, 라고 위로했습니다. 히드로 공항에서의 출발 과정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공항 직원들이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절차에 익숙해 보였고 메이도 특별한 검색대를 이용하는 과정을 신기해했습니다. 기내에서 메이는 창밖을 내다보며 엄마, 구름 위로 올라가네, 라고 감탄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이의 순수한 기쁨에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11시간의 비행시간 동안 메이는 생각보다 잘 견뎠어요. 승무원들이 특별히 신경 써주었고 기내에서도 휠체어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메이는 기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에서 한국 영화를 찾아보며 엄마, 여기서도 그 재미있는 사람들 볼 수 있어, 라고 좋아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입국 절차도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공항 직원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었고 휠체어를 위한 별도 통로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가는 교통편을 알아보니 지하철이 가장 경제적이고 휠체어 접근도 가능하다고 해서 공항철도를 이용했어요. 첫날은 호텔에 도착해서 피로를 푸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다 갔습니다. 메이는 한국에 온 것만으로도 들떠 있었어요.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거리를 보며 엄마, 여기가 진짜 한국이야? TV에서 본 것과 똑같아. 라고 신기했습니다. 그날 저녁은 호텔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한 음식을 사서 먹었는데 메이는 한국 과자를 맛보며 이것도 맛있어. 라고 좋아했어요. 이틀째 되는 날, 저는 메이와 함께 경복궁을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고 휠체어로도 관람이 가능하다고 관광 안내서에 나와 있었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역까지 가는 길도 생각보다 순조로웠어요. 서울의 지하철 시스템은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곳곳에 설치되어 있고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안내도 체계적이었어요. 경복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메이도 처음 보는 한국 전통 건축물에 감탄했어요. 엄마, 집이 정말 예쁘다. 왕이 살았던 곳이야? 아이가 궁궐에 대해 질문할 때마다 저도 함께 설명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다행히 경복궁에는 영어 안내판이 잘 되어 있어서 관람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어요. 수문장 교대식을 볼 때는 메이가 정말 신기했습니다. 화려한 전통 의상을 입은 수문장들이 행진하는 모습에 눈을 떼지 못했어요. 주변 관광객들도 휠체어를 탄 메이를 배려해서 앞쪽에서 볼 수 있도록 자리를 양보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사람들의 배려심을 처음으로 느꼈어요. 경복궁 관람을 마치고 오후 4시쯤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메이는 하루 종일 휠체어를 타고 돌아다녀서 조금 피곤해 보였지만 기분은 좋아 보였어요. 엄마, 한국 정말 재밌어. 내일은 뭘 볼 거야? 아이의 밝은 표정을 보니 이곳에 온 게 정말 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국역에서 3호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오후 시간대라 지하철이 꽤 붐볐지만 휠체어 전용칸은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자리를 찾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휠체어 시설은 정말 잘 되어 있었어요. 런던 지하철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깔끔했습니다. 지하철에 올라타자마자 느낀 건 이상할 만큼 조용하다는 것이었어요. 런던 지하철에서는 사람들이 대화도 하고 전화 통화도 하는데 서울 지하철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이 휴대폰을 보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점점 그 정적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메이도 그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평소보다 더 조용히 있었어요. 휠체어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더니 저에게 작은 목소리로 엄마, 여기 사람들 왜 이렇게 조용해? 라고 물어봤습니다. 저도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문화의 차이려니 생각했죠. 몇 정거장을 지나면서 메이가 점점 불안해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소에도 낯선 환경에서는 긴장하는 편이었는데 이렇게 조용한 분위기는 아이에게 더욱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저는 메이의 손을 꽉 잡아주며 괜찮아, 금방 도착해 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종로 3가역을 지나면서 메이의 표정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얼굴이 점점 빨갛게 되더니 이마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혹시 컨디션이 안 좋은가 싶어서 어디 아파? 라고 물어봤는데 메이가 작은 목소리로 엄마, 화장실 이라고 말했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하는 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저는 급하게 주위를 둘러봤지만 당장 내릴 수 있는 역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 같았어요. 조금만 참아, 금방 내려서 화장실 갈 수 있어 라고 말했지만 메이의 상태는 점점 나빠 보였습니다. 메이는 하반신 마비로 인해 배변 조절이 어려운 상태였어요. 평소에는 시간을 맞춰서 미리미리 화장실을 이용했는데 오늘은 경복궁에서 너무 신나게 놀다 보니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점점 찡그려지는 걸 보니까 정말 급한 상태인 것 같았어요. 엄마, 미안해. 메이가 고개를 푹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있었어요. 아이 목소리에 담긴 절망감과 미안함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서둘러 가방에서 휴지를 꺼내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휠체어 아래쪽으로 노란 액체가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씩이었는데 점점 양이 많아지더니 지하철 바닥에 흘러내렸어요. 저는 급히 휴지를 꺼내서 닦으려고 했지만 완전히 역부족이었습니다. 휴지 몇 장으로는 어쩔 수 없는 양이었거든요.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대변까지 나오기 시작했어요. 냄새가 지하철 칸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가방에 있는 모든 휴지를 꺼내서 닦으려고 했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무슨 냄새인지 확인하려는 듯한 표정이었는데 상황을 파악한 후에는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를 막았고 어떤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려고 일어났어요. 한 중년 여성은 못 견디겠다는 듯이 역무원 호출 버튼을 눌렀습니다. 메이는 그 모든 시선을 받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이가 계속 사과하는 모습에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메이를 안아주며 괜찮아, 괜찮다고 라고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과거 런던에서 있었던 비슷한 경험들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버스에서 메이가 실수했을 때 운전기사가 짜증스럽게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곤란하다 고 말했던 것, 쇼핑몰에서 화장실 사고가 났을 때 직원이 다음에는 미리 준비해 오시라 고 핀잔을 줬던 것들 말이에요. 그때마다 저는 아이를 데리고 급하게 그 장소를 벗어나야 했습니다. 역시 괜한 짓이었어. 여기서도 우리를 내쫓겠지.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한국까지 와서도 결국 같은 상황을 겪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나라, 다른 문화라고 해도 결국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은 어디나 비슷할 거라는 절망감이 들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계속 바닥을 닦으려고 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넓은 범위로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가방에 있던 물병으로 바닥을 씻어보려고 했지만 역시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점점 더 부담스러워졌어요. 메이는 계속 울면서 엄마, 우리 내려야 해. 사람들이 우리를 싫어해. 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도 주변 분위기를 다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음 역에서 내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이 상태로는 더 이상 지하철을 이용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때 지하철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한국어로 뭔가 안내하고 있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역무원이 오고 있다는 내용인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욱 긴장됐어요. 영국에서 비슷한 상황을 겪었을 때 역무원들이 보인 반응을 생각하면 별로 기대할 게 없었거든요. 한국이든 어디든 결국 세상은 장애인을 불편한 존재로만 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겉으로는 배려하는 척해도 실제로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결국 민폐로 여겨질 뿐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메이를 꼭 안고 다음 역에서 내릴 채비를 했습니다. 그날 지하철 안에서 시간은 정말 멈춰 있는 것 같았어요. 불과 몇 분의 일이었지만 정말 길게 느껴졌습니다. 주변의 시선, 냄새, 메이의 울음소리, 그리고 제 자신의 무력감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우리는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구나. 그런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기대와 희망도 이 순간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결국 어디를 가든 우리에게는 똑같은 현실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하철이 다음 역인 을지로 3가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메이를 안고 급히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고 무엇보다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런던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을 때를 떠올리면 사람들은 대부분 불쾌해하거나 외면했거든요. 저는 메이를 휠체어에서 안아 올리려고 했는데 아이가 계속 울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하철 문이 열리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군가 제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의 한국 남성이었는데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아 퇴근길인 것 같았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혹시 불만을 표출하러 오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분은 말없이 메이에게 다가와 아이를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죄송해요. 괜찮아요. 라고 영어로 말했는데 그분은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메이를 안고 지하철에서 내렸어요. 그분의 정장 재킷에 메이의 옷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묻었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오히려 메이를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어요. 이쪽으로 가시죠. 그분이 어설픈 영어로 말하며 역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면서 따라갔는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대생이 큰 가방에서 물티슈 팩을 꺼내더니 지하철 바닥에 흘러있던 오염물질을 닦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말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국에서라면 사람들이 피하거나 역무원을 부르는 게 전부였는데 여기서는 직접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미안해요. 안 닦으셔도 돼요. 라고 말했지만 그 학생은 미소를 지으며 계속 바닥을 깨끗이 닦아주었어요. 그 순간 또 다른 사람이 나섰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여성이었는데 조심스럽게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예쁜 스카프를 풀어서 휠체어를 닦기 시작했어요. 그 스카프는 명품처럼 보였는데도 전혀 망설임 없이 더러워진 휠체어를 닦아주었습니다. 저는 안 돼요. 그 예쁜 스카프가 더러워져요. 라고 말했지만 그분은 괜찮아요. 라는 뜻인지 손을 저으며 계속 닦아주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이분 사이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누가 부탁한 것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하나둘씩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어요.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은 자신의 가방에서 소형 향수를 꺼내 주변에 뿌려서 냄새를 덮어주었고 또 다른 중년 여성은 편의점 비닐봉지를 꺼내서 더러워진 휴지들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자발적으로 그것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메이도 울음을 멈추고 눈을 깜빡이며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이도 이 상황이 예상과 다르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영무원이 달려왔어요. 저는 순간 긴장했습니다. 영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영무원들은 대부분 다음에는 더 조심하라 거나 이런 일로 지하철 운행에 지장을 주면 안 된다 는 식으로 말했거든요. 하지만 이 영무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괜찮아요. 아이는 누구나 실수해요. 영무원이 어설프지만 분명한 영어로 말했어요. 그리고 메이를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라오세요.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역 내부 어디론가 안내해 주었어요. 따라가 보니 역 안에 기저귀 교환 시설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영무원은 시설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필요한 물품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알려주었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급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주었어요. 저는 메이의 옷을 벗기며 괜찮아. 이제 깨끗하게 해주자. 라고 말했는데 그때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아까 메이를 안아주셨던 그 중년 남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손에 쇼핑백을 들고 계셨는데 아이 옷이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건네주셨어요. 쇼핑백을 열어보니 메이 사이즈에 맞는 새 옷과 속옷이 들어있었어요. 그것도 한 벌이 아니라 여벌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사러 다녀오신 건지 정말 신기했어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그분은 이미 사라지신 후였습니다. 메이를 씻기고 있는데 또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60대 정도로 보이는 한국 할머니셨는데 도와드릴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처음에는 괜찮다고 말씀드렸는데 할머니께서 제가 손녀딸 키워봤어요. 익숙해요. 라고 하시면서 들어오셨어요. 그분의 손길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낯선 아이인데도 마치 자신의 손녀를 돌보는 것처럼 정성스럽고 조심스럽게 메이를 씻겨주셨어요. 메이도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에 금세 편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메이에게 한국말로 뭔가 말씀해 주셨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톤이 정말 다정했어요. 예쁘다, 예쁘다. 이 말은 저도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메이를 보며 계속 예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메이도 할머니를 보며 처음으로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옷을 갈아입히는 동안 할머니는 메이에게 사탕도 주시고 작은 인형도 주셨어요. 가방에서 꺼내신 걸 보니 손녀를 만나러 가시는 길이셨던 것 같은데 그 선물들을 메이에게 주신 거예요. 한국 좋아요? 라고 메이에게 물어보시니까 메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저귀 교환실에서 나와보니 아까 도와주셨던 분들이 모두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 여대생은 새 물티슈 팩을 또 하나 주면서 혹시 모르니까요. 라고 말했고 스카프로 휠체어를 닦아주셨던 여성분은 작은 손소독제를 주셨어요. 고등학생은 자신이 먹고 있던 과자를 메이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렸는데 모든 분들이 괜찮아요. 당연한 일이에요. 라는 식으로 반응하셨어요. 마치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듯이요. 영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영무원분도 저희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셨어요. 지하철 다시 타실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길래 네, 라고 대답했더니 직접 휠체어를 밀어주시면서 지하철까지 안내해 주셨습니다. 다음에는 미리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게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하철을 다시 탔을 때의 기분은 정말 묘했어요. 몇 시간 전에 이곳에서 절망을 느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거든요. 메이도 새 옷을 입고 받은 선물들을 만지작거리며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한국 사람들 정말 친절해. 라고 말하는 아이의 목소리에 생기가 돌아와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아까 그 모든 사람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무슨 보상을 받을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자연스럽게 도와주었을까요? 그것도 더러운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의 물건이 더러워지는 것도 개의치 않으면서 말이에요. 영국에서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물론 영국에도 친절한 사람들이 많지만 이렇게 여러 명이 동시에 그것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었어요. 특히 장애와 관련된 상황에서는 더욱 그랬죠. 저는 그 순간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인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TV에서 본 웃긴 예능 프로그램들만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그리고 메이도 그런 따뜻함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메이를 씻기면서 아이가 말했어요. 엄마, 나 오늘 정말 무서웠어.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도와줘서 괜찮아졌어. 아이 목소리에는 안도감과 고마움이 섞여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 오히려 도와주려고 해. 그날 밤 메이를 재우면서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오늘 지하철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의 얼굴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메이를 안아준 중년 남성의 따뜻한 눈빛, 바닥을 닦아준 여대생의 자연스러운 모습, 스카프로 휠체어를 닦아준 여성의 세심함, 향수를 뿌려준 고등학생의 배려심, 비닐봉지로 정리를 도와준 중년 여성의 친절함, 메이를 씻겨주신 할머니의 정성스러운 손길. 이 모든 사람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도 마치 하나의 팀처럼 움직였어요.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르겠지만 한 사람이 도우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따라서 도와주었습니다. 그것도 의무감이나 강요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요. 저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여준 진심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울고 싶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영국에서 2년 동안 메이와 함께 받았던 차가운 시선들, 피하는 듯한 반응들, 형식적인 도움들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라면 무언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는 확신이요. 메이도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이곳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를요. 그 따뜻한 마음들이 메이에게도 전해졌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메이는 평소보다 훨씬 편안한 얼굴로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이의 잠든 모습을 보니 오늘 지하철에서 받은 따뜻한 도움들이 메이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도는 장면들을 계속 떠올렸어요. 특히 그 할머니께서 메이에게 해주신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습니다. 괜찮아요. 다 그렇게 크는 거예요. 비록 한국어였지만 그분의 따뜻한 톤과 표정으로 충분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영국에서 들었던 것은 대부분 안 됐네요. 힘드시겠어요. 같은 동정의 말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 할머니의 말은 달랐어요. 마치 메이를 자신의 손녀처럼 여기면서 별일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오늘 경험한 일들이 과연 우연일까 싶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나서서 도와준다는 게 정말 놀라웠거든요. 영국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혹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다른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메이가 평소보다 일찍 깼습니다. 엄마, 나 기분이 좋아. 어제 그 할머니가 주신 사탕 정말 맛있었어. 아이의 밝은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메이는 어제 받은 작은 인형을 꼭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오랜만에 보는 평범한 아이의 모습 같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면서 저는 메이에게 오늘 계획을 얘기했어요. 사실 어제 영무원분이 조심스럽게 제안해 주신 것이 있었거든요. 메이의 상황을 보시더니 혹시 한국의 병원에서 한번 검사를 받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셨어요. 한국 의료 기술 좋아요. 특히 재활 분야 많이 발전했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영국에서 이미 충분히 검사를 받았고 결과도 명확했는데 굳이 또 받을 필요가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어제 사람들이 보여준 따뜻함을 생각해보니 한번 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혹시 모르잖아요. 다른 관점에서 봐줄 수도 있고요. 영무원분이 추천해주신 곳은 서울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였습니다. 소아재활 전문으로 유명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호텔 프런트에서 예약을 도와주겠다고 해서 부탁했는데 다행히 당일 진료가 가능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메이가 물어봤습니다. 엄마, 또 병원 가는 거야? 나 아픈 건 아니지? 저는 그냥 한번 보여드리는 거야. 아프지 않게 해줄 테니까. 라고 대답했어요. 아이가 병원에 대해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서울대학교 병원은 정말 컸습니다.
영국의 NHS 병원들과는 규모 자체가 달랐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시설이었습니다. 휠체어 이용객을 위한 시설들이 정말 잘 되어 있었고 안내 시스템도 체계적이었어요. 접수를 하는데 직원분이 영어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외국인 환자분이시네요. 통역 서비스 필요하시면 도와드릴게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NHS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받으려면 며칠 전에 미리 신청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바로 연결해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고맙다고 하며 통역 서비스를 요청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메이는 병원 로비를 신기하게 둘러봤어요. 엄마, 여기 병원 영국이랑 다르네. 훨씬 예쁘고 깨끗해. 정말 아이 말이 맞았어요. 로비에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식들도 있었고 휠체어로 이동하기에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통역을 담당해 주신 분은 김선영 씨라는 30대 여성이었어요. 간호사 출신으로 의료 통역 전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의사 선생님과의 대화를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게요. 라고 친절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담당 의사는 박진우 교수님이셨어요. 5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첫인상부터 NHS 의사들과는 많이 달랐어요. 일단 시간적 여유가 있어 보였고 메일을 보는 눈빛이 정말 따뜻했습니다. 영국에서는 의사들이 항상 바빠 보였거든요. 안녕하세요, 메이. 한국에 놀러 왔구나. 박 교수님이 메이에게 직접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어요. 메이는 처음에 조금 경계하는 듯했지만 교수님의 친근한 모습에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네, 한국 정말 재밌어요. 아이가 대답하자 교수님이 환하게 웃으셨어요. 진료 상담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메이의 병력과 지금까지의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영국에서 받은 진단서와 MRI 자료들도 모두 가져왔어요. 박 교수님은 정말 꼼꼼하게 자료들을 살펴보시더라고요. 한참을 들여다보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거나 하고 중얼거리시기도 했습니다. 영국에서 받은 진단이 맞나요? 정말 회복이 불가능한 건가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영국에서 충분히 검사를 받았고 여러 의사들이 모두 같은 진단을 내렸거든요. 박 교수님은 잠깐 생각하시더니 우선 직접 검사를 해보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메이에게 메이야, 다리 검사 좀 해봐도 될까? 전혀 아프지 않을 거야. 라고 친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검사 과정도 영국과는 달랐어요. 박 교수님은 정말 세심하게 메이의 다리를 살펴보셨습니다. 단순히 감각 검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근육의 상태, 반사 반응, 심지어 피부색까지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그리고 계속 메이와 대화하면서 아이가 긴장하지 않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메이야, 한국 음식 중에 뭘 먹어봤어? 김치는 어때? 매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면서 검사를 진행하셨어요. 메이도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점점 편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박 교수님은 다시 영국에서 가져온 MRI 자료를 자세히 보셨어요. 이번에는 더 오랫동안 보시더라고요. 컴퓨터 화면을 확대했다 축소했다 하면서 여러 각도로 살펴보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다른 걸 발견하신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박 교수님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인, 따님은 완전한 신경 단절이 아닙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 판정받은 영구 마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통역사분이 제 떨리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달해 주었어요. 박 교수님은 모니터를 돌려서 저에게 MRI 영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를 보세요. 교수님이 화면의 특정 부분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MRI상으로 보면 흉추 하부 근육과 신경의 부분적 회복 반응이 있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게 아니라 심하게 손상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건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영국에서는 모든 의사가 회복 불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교수님이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어요. 영국의 진단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접근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신경 섬유가 완전히 절단되지 않고 일부 연결이 남아있어요. 약하지만 신호가 전달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럼 다시 걸을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거의 울음이 나올 것 같은 목소리로 물어봤어요. 교수님은 신중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완전한 보행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중적인 재활치료와 전기 자극 치료를 병행하면 조금씩 근육 반응을 되찾을 가능성이 있어요. 최소한 하반신의 일부 감각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요. NHS에서는 그 어떤 의사도 이런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희망을 갖지 말라. 현실을 받아들여라. 는 말만 계속 들었었는데 말이에요. 왜 영국에서는 이런 걸 못 봤을까요? 제가 물어보니까 박 교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의료 시스템의 차이일 수 있어요. 영국 NHS는 효율성을 중시하다 보니 깊이 있는 분석보다는 일반적인 프로토콜을 따르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거든요. 그동안 희망이 없다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던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2년 동안 포기하고 살았는데 혹시 모를 가능성이 있다는 말을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박 교수님이 계속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하루 3시간에서 4시간씩 집중 재활을 해야 하고 최소 6개월 이상은 지속해야 해요. 그리고 결과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해요. 메이도 옆에서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정확히 이해하지는 못하더라도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았어요. 엄마, 좋은 소식이야? 아이가 물어보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교수님이 메이에게도 설명해 주셨어요. 메이야, 다리가 조금씩 좋아질 수도 있어.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가능해. 메이의 눈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진료를 마치고 나올 때 저는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2년 동안 완전히 닫혀있던 문에 작은 틈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물론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희망이라는 게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메이가 말했어요. 엄마, 한국 의사 선생님이 영국보다 더 친절해. 그리고 뭔가 더 잘 아는 것 같아. 아이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순간 문득 어제 지하철에서 우리를 감싸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메이를 안아준 아저씨, 바닥을 닦아준 학생, 스카프로 휠체어를 닦아준 여성, 메이를 씻겨준 할머니. 마치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준 것만 같았어요. 혹시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닐까요? 메이가 한국 예능을 보며 웃었던 것도, 우리가 한국에 오게 된 것도, 지하철에서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은 것도, 그리고 오늘 이런 희망적인 진단을 받은 것도,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단순히 의료 기술의 차이가 아니라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 교수님의 진단을 받은 후 저희는 곧바로 재활치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시간이 중요하다. 며 가능한 한 빨리 집중 치료를 시작하자고 제안하셨어요. 원래 계획했던 관광은 뒤로 미루고 저희는 치료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메이도 엄마, 나 정말 다시 걸을 수 있을까? 라고 물으면서도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호텔에서 병원 근처로 이사하는 것부터가 모험이었습니다. 병원 소셜워커 정미영 씨가 도와주셔서 재활 환자 가족을 위한 임시 숙소를 구할 수 있었어요. 작은 원룸이었지만 병원까지 걸어서 5분 거리여서 매일 통원하기에는 최적이었습니다. 숙소 주인 아주머니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아이가 빨리 나와야지 라며 이불과 생필용품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재활치료 첫날, 저희는 새벽 7시에 일어나 병원으로 향했어요. 메이는 조금 긴장한 모습이었지만 엄마, 오늘도 해볼게 라고 말하며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 말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2년 동안 포기한 상태로 살던 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도전하겠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담당 물리치료사는 이소연 선생님이었어요. 30대 초반에 밝고 에너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메이야, 우리 함께 열심히 해보자 라고 격려해 주시는 모습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영국의 물리치료사들도 전문적이었지만 이소연 선생님은 뭔가 다른 열정이 있었습니다. 치료 프로그램은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진행되는데 단순히 근육 운동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전기 자극 치료, 수중 재활, 로봇 보조 훈련까지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최신 장비들이 가득했어요. 치료 기록도 모두 디지털로 관리되어서 매일매일의 변화를 정확히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의료진들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심리상담사 김민정 선생님도 함께 들어와서 메이의 감정 상태를 세심하게 살펴보셨습니다.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어야 진정한 회복이 가능하다. 는 철학이었죠. 영국 NHS에서는 물리치료와 심리치료가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는데 한국에서는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재활치료 첫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메이가 2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근육들을 다시 깨우는 과정이었거든요. 아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했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소연 선생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괜찮아, 메이야.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고 계속 격려해 주셨어요. 둘째 주에 들어서면서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메이의 허벅지 근육이 예전보다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고 앉아있는 자세도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희망이었어요. 박진우 교수님도 좋은 진전이다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 어느 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전기 자극 치료를 받고 있던 중에 메이의 왼발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이소연 선생님이 지금 움직였네 라고 소리치시는 걸 보고 정말 일어난 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질렀어요. 메이야, 다리가 움직였어. 메이도 자신의 발을 내려다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박진우 교수님이 급히 달려오셔서 확인해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보이죠? 그게 바로 첫걸음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울음이 터졌어요. 2년 동안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메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 나 정말 움직였어? 라고 물어봤어요. 저는 아이를 꽉 안아주며 그래, 정말 움직였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메이의 의지는 더욱 강해졌어요. 치료가 힘들어도 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소연 선생님도 메이가 정말 대단하다 며 감탄하셨어요. 작은 움직임이었지만 그것이 가져다준 희망의 힘은 정말 컸습니다. 병원에서의 일상도 점점 익숙해졌어요. 아침마다 재활치료를 받고 점심시간에는 병원 식당에서 한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메이는 처음에는 매운 음식을 못 먹었는데 점점 한국 음식에 익숙해져서 김치찌개가 맛있어요 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어요. 병원 직원들의 따뜻한 관심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메이야, 오늘은 어때? 더 좋아진 것 같은데 라며 안부를 물어봐 주었고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도 아이가 예쁘게 잘 크네 라며 격려해 주셨어요. 이런 관심과 사랑이 메이에게는 약보다 더 큰 치료가 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시간에는 주로 병원 근처를 산책했어요. 한강이 가까워서 강변을 따라 휠체어로 이동하기 좋았거든요. 메이는 한강을 보며 영국에는 이런 강이 없어. 정말 예뻐 라고 감탄했습니다. 강변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대부분 친절했어요. 조깅하던 사람들이 메이에게 손을 흔들어 주기도 하고 산책 나온 할아버지가 아이가 건강해지고 있네 라며 격려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병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봤어요. 메이가 한국에 오기 전에 좋아했던 예능뿐만 아니라 이제는 드라마도 재미있어 했습니다. 언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해도 상황과 감정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웃음이 다시 돌아온 메이의 모습을 보는 게 저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었어요. 4주째에 접어들면서 메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이제는 발가락을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완전한 보행에는 아직 멀었지만 이 정도만으로도 기적이었습니다. 박진우 교수님은 예상보다 훨씬 빠른 진전이라며 놀라워하셨어요. 메이는 이제 치료 시간이 기다려진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나 오늘은 발목도 움직여 볼 거야 라며 의욕을 보였어요. 이소연 선생님도 메이만큼 열심히 하는 환자는 처음 본다 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다른 환자 가족들과도 친해졌어요. 비슷한 상황에 아이를 둔 한국인 어머니들이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미숙 씨는 외국에서 와서 치료받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다 며 격려해 주셨어요. 이분들과 함께 정보를 나누고 서로 응원하는 분위기 속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도 매일 저에게 위로를 주었어요. 특히 저녁 노을이 강물에 반사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메이와 함께 창가에 서서 그 풍경을 바라볼 때면 우리가 정말 한국에 와 있구나 하는 실감이 났어요. 어느 날 저녁 메이가 잠들기 전에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 와서 정말 다행이야. 여기 사람들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아. 오히려 나를 도와주려고 해. 아이의 말에 제 마음도 뭉클해졌습니다. 영국에서는 받기 어려웠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이곳에서 충분히 받고 있었거든요. 6주가 지날 무렵 메이는 전기 자극 없이도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어요. 자발적인 근육 수축이 가능해진 거였습니다. 이소연 선생님은 정말 놀라운 진전이라며 기뻐하셨고 박진우 교수님도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물다 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 나라는 정말 사람을 살게 하는구나. 지하철에서 만났던 따뜻한 사람들, 병원의 헌신적인 의료진, 길에서 만난 친절한 시민들.
모든 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있었습니다. 메이도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치료 과정이 힘들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강인함을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한국에 오기 전에 우울하고 절망적이었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어요. 7주째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이가 무릎을 살짝 구부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각도는 몇 도에 불과했지만 그것만으로도 모든 의료진이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라고 이소연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한국이라는 나라에 감사했어요. 이곳에 발전된 의료 기술뿐만 아니라 환자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따뜻한 마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해주는 의료진의 헌신,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에게 희망을 되찾아준 이 모든 것들이 정말 고마웠습니다. 8주차에 접어들면서 메이의 변화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발목을 의식적으로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종아리 근육에도 힘이 들어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박진우 교수님은 3개월 안에 이 정도 진전을 보이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며 감탄하셨습니다. 메이는 이제 매일 아침 스스로 다리 마사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소연 선생님이 가르쳐준 방법을 따라하면서 오늘은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라고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한국에 와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에서 만난 김미숙 씨는 저에게 한국의 재활치료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환자 한 명 한 명을 정말 가족처럼 생각해요. 의료진들이 단순히 일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거든요. 실제로 저도 그런 걸 매일 느끼고 있었어요. 간호사들이 퇴근 시간이 지나서도 메이의 상태를 확인하러 오시고, 청소 아주머니들은 우리 메이 오늘은 더 밝아 보인다 며 진심으로 기뻐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메이가 잠들기 전에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영국으로 돌아가기 싫어. 여기서 계속 살면 안 될까? 아이의 솔직한 마음을 듣는 순간 저도 같은 생각이 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에게 단순한 치료를 받는 곳이 아니라 진짜 희망을 찾은 곳이 되어 있었거든요. 9주째에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이가 허벅지 근육에 힘을 주어서 다리를 살짝 들어올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각도는 채 10도도 되지 않았지만 2년 전 사고 이후 처음으로 자신의 의지로 다리를 움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본 의료진들은 모두 환호했고,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한국에서의 재활치료는 단순히 의학적 치료를 넘어서 우리 모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여정이 되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고, 저도 아이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가능했다는 게 정말 믿기 어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리를 도와준 그 사람들의 손길이 정말 기적을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10주째를 맞이하면서 메이의 재활치료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근육 반응이 아니라 더 복합적인 동작들을 시도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소연 선생님은 이제 진짜 재미있는 단계가 시작된다 며 새로운 치료 프로그램을 제안하셨습니다. 평행봉을 이용한 상체 지지 훈련이었죠. 처음 평행봉 앞에 선 메이는 조금 겁을 먹는 것 같았어요. 2년 동안 앉아서만 생활했던 아이에게는 서 있는다는 것 자체가 큰 도전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소연 선생님과 재활보조사 두 분이 양쪽에서 메이를 완전히 지지해주며 천천히 시도해보자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시도에서 메이는 겨우 10초 정도 상체를 세울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10초가 저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휠체어에만 앉아있던 아이가 다시 수직으로 서 있는 모습을 본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메이 자신도 놀란 표정이었는데, 엄마, 나 서 있어 라고 외쳤을 때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매일매일 조금씩 발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20초, 세 번째 주에는 30초. 메이가 평행봉에서 상체를 세우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늘어났어요. 박진우 교수님은 코어 근육이 강화되고 있다 며 매우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11주째에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메이가 평행봉에서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왼쪽 다리에 아주 조금이지만 체중을 실을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완전한 체중 지지는 아니었지만 다리 근육이 일부 기능을 회복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죠. 그날 저녁 메이는 정말 기뻐했어요. 엄마, 나 정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거 맞지? 다리가 뭔가 다른 것 같아. 아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연하지, 너는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12주째를 맞이할 무렵 저희는 중간 점검차 종합적인 검사를 받게 되었어요. MRI 촬영부터 근전도 검사, 보행 분석까지 다양한 검사들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정말 긴장했어요. 혹시 진전이 없었다고 나오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박진우 교수님이 보여준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신경 전달 능력이 치료 전에 비해 40% 향상되었습니다. 근육량도 20% 증가했고요. 숫자로 확인되는 객관적인 개선이었어요. 교수님은 이 정도면 정말 예외적인 케이스라며 감탄하셨습니다. 13주째에 들어서면서 가장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커를 이용한 보행 훈련이었어요. 물론 아직 완전한 보행은 불가능했지만 워커에 의존해서라도 발을 앞으로 내딛는 동작을 시도해보는 거였죠. 첫 번째 워커 훈련 날, 메이는 정말 떨리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할 수 있을까? 라고 불안해하는 아이에게 저는 우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분명 할 수 있어. 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소연 선생님과 보조 치료사 두 분이 메이를 완전히 지지한 상태에서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한 발짝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메이의 오른발이 몇 센티미터 앞으로 나아갔을 때 재활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잘했어, 메이. 정말 잘했어. 다른 환자분들까지도 응원해주시는 모습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곳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14주째에는 더욱 놀라운 발전이 있었습니다. 메이가 워커를 잡고 연속으로 3걸음을 걸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체중은 워커와 보조 인력에 의존했지만 다리 근육이 실제로 보행 동작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을 영상으로 남겨두고 싶어서 이소연 선생님께 부탁드렸어요. 나중에 메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이 영상을 보여주고 싶어요. 라고 말씀드리니 선생님도 기꺼이 촬영해 주셨습니다. 3개월째를 맞이하는 날, 정말 기적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메이가 병원 재활실에서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상체를 완전히 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휠체어에서 등받이 지지 없이 1분 이상 앉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 동작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의미였어요. 코어 근육이 제대로 기능하고 있다는 증거였거든요. 그 모습을 본 모든 의료진이 진심으로 박수를 쳐주었고 저도 그들과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언젠간 진짜로 걸을 수 있겠지? 메이의 눈동자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절망과 체념이 아니라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럼 여기가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곳이니까. 한국에서 보낸 3개월은 단순한 치료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녀가 잃어버린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과정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이 보여준 태도가 정말 특별했거든요. 서로를 경쟁자나 부담스러운 존재로 보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우리를 도와준 그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병원의 의료진, 근처 상점 아주머니들, 길에서 마주친 시민들까지 모든 분들이 메이를 그냥 도움이 필요한 아이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주었어요. 특별히 동정하거나 피하지도 않고 정말 평범한 아이처럼 대해주었습니다. 그것이 저와 메이에게는 그 어떤 치료보다도 큰 힘이 되었어요. 치료가 끝나갈 무렵 박진우 교수님과 마지막 상담을 했습니다. 메이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랍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매우 드문 케이스예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의 정신력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가장 큰 치료제였습니다. 교수님의 말씀에 저는 깊이 공감했어요. 메이가 이렇게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한국의 의료 기술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 받은 따뜻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응원해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아이에게 희망을 되찾아 주었던 거예요. 퇴원 날이 다가왔을 때 정말 아쉬웠습니다. 메이도 엄마, 나 여기 떠나기 싫어? 라고 말할 정도로 이곳에 애착을 갖고 있었어요. 이소연 선생님은 메이야, 영국에 가서도 꾸준히 재활해야 해.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나자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퇴원하던 날 병원 원장 선생님이 직접 나와서 저희를 배웅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언젠가 메이가 다시 걷게 되더라도 꼭 한국에 다시 들러주세요. 우리 모두가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원장 선생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는 또 한 번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거리들이 이제는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지하철에서 우리를 도와준 그 따뜻한 손길들이 만들어준 도시, 그 진심 어린 미소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리들이었어요. 메이도 창밖을 바라보며 엄마, 이 풍경 다 기억하고 싶어 라고 말했습니다. 공항에서 출국 절차를 밟으면서도 계속 아쉬웠어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짧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메이는 휠체어를 탄 상태였지만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표정도 밝고 자세도 훨씬 당당해졌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이곳으로 돌아올 거라고.
그때는 메이가 자신의 두 발로 걸어서 올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여행지나 치료받은 곳이 아니라 진정으로 희망이 다시 선 곳이 되었으니까요. 기내에서 메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이 3개월간의 여정을 정리해봤어요. 처음에는 그냥 아이가 웃었던 그 순간을 되찾아주고 싶어서 시작한 여행이었는데 결국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기내에서 승무원분이 메이를 보며 많이 밝아 보이네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 한국에 올 때와 비교하면 정말 다른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메이는 이제 자신감 있게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안녕하세요 라고 한국어로 인사할 줄도 알게 되었어요. 비행 중에 메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 거야.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으니까 세상에는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아이의 말에 저는 정말 놀랐어요. 사고 이후로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던 메이가 이렇게 긍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다니요.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고향에 돌아온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한국을 떠나온다는 아쉬움이 함께 밀려왔습니다. 메이도, 엄마, 우리 언제 다시 한국 갈 거야? 라고 벌써부터 물어봤어요. 집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동영상들을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메이가 처음 발가락을 움직였던 순간, 평행봉에서 상체를 세웠던 모습, 워커로 첫걸음을 내딛던 장면들. 모든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영국의 담당이에게 한국에서 받은 치료 기록을 전달하니 정말 놀라워하더라고요. 이런 진전은 정말 보기 드물다. 며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치료 방법을 여기서도 적용해보자. 고 제안하셨어요. 메이는 이제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재활 열심히 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한국에서 배운 자가 마사지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어요. 특히 이소연 선생님이 가르쳐주신 운동법들을 정확히 기억해서 실천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메이의 변화를 모든 선생님들이 놀라워하셨어요. 예전에 소극적이고 위축된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밝은 아이가 되어 있었거든요. 친구들도 메이가 정말 달라졌어 라며 신기했습니다. 메이는 이제 다른 장애 아이들에게도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었어요. 나도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어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 메이는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며 포기하지 말라 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받은 도움에 보답하고 싶어서 한국 관련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했어요. 런던에 있는 한국문화원에서 장애 아동 가족들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6개월 후 메이는 워커 없이도 짧은 거리를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완전한 회복은 아니지만 일상생활에서 휠체어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수준까지 왔어요. 한국에서 시작된 기적이 영국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저희는 정말 한국을 다시 방문했어요. 메이가 자신의 다리로 걸어서 박진우 교수님과 이소연 선생님을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모든 의료진들이 눈물을 흘렸고 메이는 감사합니다 라고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영국으로 돌아가서도 메이의 재활은 계속될 것이고 완전한 회복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에게는 확실한 희망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메이가 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 모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어요. 그 사랑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메이가 완전히 회복되어 한국을 다시 찾는 그날까지 한국에서 받은 이 모든 사랑을 결코 잊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 우리에게 단순한 나라가 아니라 진정한 희망을 되찾아준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